방학 아침부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이런 노력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한 2배 이상 살아본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학창시절의 노력은 그 피드백이 분명합니다.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도 많지만, 학창시절에는 노력한 것만큼 결과를 얻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야.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문제를 쭉 풀어보면 제가 공부했을 때보다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수학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국어도 어려워. 그런데 해도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뭘 고민을 하셔야 되느냐? 내가 적절하게 공부를 했는지, 나의 공부 방법이 적당했는지, 이거를 좀 가늠해 주시고, 2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수업을 따라왔는지 이렇게 따져주시면 절대로 그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 사실은 전에 이제 수업 설명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있어야 더 목소리가 좋아지고 있네. 있어야 지금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고등학교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먼저 알게 됐고,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 어머님들의 권유와 그 다음에 원장님의 권유로 지금 이 수업에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발적인 거면 가장 좋고, 자발적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자발적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우리가 왜 이 시기에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어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수업을 좀 진행을 할게요. 제가 전공이 국어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국어 선생으로서 사실은 요새는 한자 성어 잘 안 쓰죠. 학교에서도 한자 성어 과제 잘 안 내줄 텐데, 맞지? 속담 과제도 안 내주고. 그럼 왜 그런 거냐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표현들을 접할 상황들이 많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많지 않아. 그래서 수능에서도 최근 3, 4년간 한자 성어 문제와 속담 문제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보게 될 모의고사에서 한자 성어와 속담이 안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 시험 중에서 가장 공정하다, 혹은 가장 퀄리티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수능에서는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지 않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씁니다. 있어 보이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안 써도 국어 선생이 나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농담인데. 그렇죠? 원래 첫 만남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 언제 우리가 봤다고, 누가 친한 척하고. 사실 이것부터 먼저 확인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 보고, 혹시라도 이제 겨울방학 때도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사람 이름 외우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매 시간 여러분들 이름을 좀 불러야 될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이름을 불렀는데 내가 이제 이름을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야, 저 새끼 내 이름도 기억 못하고, 그것보다는 저 선생님이 아직 우리랑 친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성원, 반갑습니다. 정세빈, 네, 반가워요. 박지유, 네, 반갑습니다. 박지유가 둘이야? 박지유? 죄송해요. 제 구강 구조가 썩 좋지 않아서 발음이 막 셉니다. 그럴 수 있죠. 박지호, 박지유, 네, 반갑습니다. 둘이 많이 헷갈릴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박경빈, 네, 반가워요. 중간중간에 이름을 확인할 겁니다. 윤성원,
박지호, 박지유, 박경빈, 정세빈. 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들어본 적이 있다? 그렇죠. 없죠.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학교에서도 안 알려준다 그랬는데 제가 좀 멍청해서 여기서 쓰는 지자는 알지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피는 상대를 말합니다. 적. 그 다음에 기는 자기야. 자기 자신. 그리고 사실은 이 표현보다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표현을 본 적이나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원래 그 병법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전쟁을 말하는 거고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입시를 막닥뜨리게 되면 그것이 전쟁까지는 아니어도 전쟁의 비유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처한 환경만큼이나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무슨 방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일단은 우리가 첫 수업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상태는 알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국어를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제가 비교하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수학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진행이 되죠. 이렇게 계단식이라 한다면 국어는 그와 조금 달라요. 국어의 교육 과정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그러면 10학년이면은 어떤 학년을 말하는 거겠어? 그렇죠. 첫 만남에 대답도 하면 우리가 처음 만난 거겠어. 고1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 다음에 고1 하면 이제 10학년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11학년하고 12학년은 요거는 이제 선택 중심. 여기까지는 공통과정.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글씨를 많이 못 쓰죠? 이것도 이제 친해지는 단계가 있어.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친해지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친해져야죠. 그러면 이제 이 글씨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게 돼. 그럼 이제 친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못 읽어? 아직 안 친해진 거지. 그래서 판서보다는 좋지 않은 목소리이긴 하지만 지금 상태가 제 말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중학교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고등학교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학교 때 그러니까 국어에서 차이가 나는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에 진학하면 어려운 국어 시간에 어려운 말들을 많이 배우게 되죠. 뭐 직유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말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지금 그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써먹게 될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텍스트, 지문의 난이도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문의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다.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과정과 고등학교 때 과정 차이가 없어. 그런데도 고등학교 때 어려워지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죠. 사실 영어와 국어의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 영어는 외국어잖아. 외국어이기 때문에 도구적 성격이 강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 글, 왜 말하고 왜 글을 쓰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아이고, 가장 가까우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성원이. 왜 말합니까? 소통. 그러면 세빈이. 아이고. 시선을 회피하네. 세빈이. 소통이 무슨 뜻이야? 똑똑한데 다들. 그러면 지혹,
왜 소통할까? 그렇죠. 필요한 게 있어서. 지유, 왜 소통할까? 그렇죠. 웃음이 필요하니까 소통을 하는 거지. 경빈? 네. 왜 소통할까?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깨 으쓱 한 번이면.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 이게 제 수업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국어에서 필요한 거고. 소통을 왜 하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상대에게 알려야 돼. 내가 어떤 상태인지 상대에게 알리지 않으면 상대는 나를 몰라. 소통하는 이유는 나를 알리고 상대를 알기 위해서 소통을 하는 거죠. 그게 언어의 1차 목표입니다. 그게 바로 도구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의사소통하기 위한 수단. 그거는 이제 외국어가 되는 거지. 그럼 모국어 사용자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모국어, 우리 국어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장 가까운 친구부터 물어봤으니까. 저는 공평한 사람이라서. 가장 먼 친구. 사고가 뭐야? 사고. 경빈? 사고가 뭐야? 생각하는 거. 언어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국어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사고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에서 배운 거랑 고등학교에서 배운 거랑 차이가 없다니까. 국어 시간 똑같아. 밑줄 치고 이거 무슨 표현 방법 뭐. 그런데 수업 방식은 똑같은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그 이상을 요구하거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수업의 시작은 사고를 키우는 것부터, 사고력을 키우는 것부터. 그거는 독서, 그러니까 비문학 제재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이 비문학 지분을 통해서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을 할 거예요. 이 사고력이라는 것이 쉽게 키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고 좀 미리부터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이걸 바탕으로, 사실 국어는 다 똑같아. 지금 뭐 비문학과 문학으로 나누긴 하지만 비문학에 있는 방식이나 문학에 있는 방식이나 뭐가 다르겠어. 똑같은 우리 그리고 우리 문장인데. 다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생각의 방향이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그거의 시작은 읽는 것부터.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사고력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름방학 때부터 사고력 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행평가가 참 많죠? 학교에? 네, 고등학교 때는 더 많습니다. 지필고사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비중이 낮은 학교는 한 40%, 높은 학교는 60%. 예전에는 거의 90%에 육박했는데 비율로 따져보면 상당히 많이 비중이 약화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평상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가 여러분들 내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거기에 수학 공부도 해야죠. 그 다음에 영어 공부도 해야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가 어렵다고 하는데 국어 공부는 언제 하느냐? 그렇죠.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좀 해두면 당장에는 몰라. 당장에는 모르는데 빠를 때는 이번 2학기 때부터 혹은 당장에 여러분들 지금 방학 때는 이 수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방학이 끝나면 다시 원래 독서 수업이랑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것도 독서 수업인데 어쨌든 책 읽기 수업이랑 글쓰기 수업을 진행할 거 아니야. 그때 여러분들이 책 읽는 것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때는 겨울방학, 그 다음에 내년에 시험 볼 것, 달라진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을 여기에다가 좀 들여야, 꾸준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그것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국어가 어려우면서도 쉬운 이유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막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수업에서 했던 것들이 잘 실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왜 그런 거냐면 이해와 여러분들이 아는 건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하죠? 수요일에 자꾸 선생님 귀찮게 물어봐. 그래서 수요일부터 안 나오는 것도 있을 수도 있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근데 대답할 수 없으면 자꾸 입에서 맴돌거나 머릿속에서 맴도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에도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국어 공부 방향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아마 그 겨울방학 들어갈 때 다시 한번 그 국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시간 되면 여러분들 부모님만 참석시키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도 참석하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머님들은 조금 이제 격하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거야. 경제적인 투자를 하는 거지. 실제로 그 시험을 치러야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야지. 엄마들보다. 그런데 반대로 요새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는데 여러분들보다 어머님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더라고.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겨울에 기회가 되면 꼭 국어 설명회 할 때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표지를 넘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독서, 제독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어떤 것들을 진행할 것인지를 좀 먼저 안내를 하고 한 장씩 한 장씩 넘어갈게요. 지금 제 표지를 보면 제독이라고 해서 제대로 독해하는 방법 되어 있죠? 네, 말 그대로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제독이라는 줄임말을 사용하느냐? 사전을 찾아보시면 제독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숫자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첫 번째 표제어라는 뜻이에요. 미리 해독을 막는다. 글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읽어야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 습관을 형성하기 전에 제대로 된 습관을 형성하는 측면에서 제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두 번째, 혹시라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읽는 방법이 있을 거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읽는 방법 중에서 잘못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 또한 없애는 측면에서 제독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잘 지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독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한 장 넘기면 백지가 나오고 한 장 또 넘기면 이제 차례가 나올 겁니다. 차례를 보죠. 차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글을 읽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글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읽어야 하는 것은 문장이죠. 문장을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서 글을 이해하는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부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장보다 좀 더 큰 단위인 문단, 그리고 문단보다 큰 단위인 문단 여러 개, 그러고 난 다음에는 글 전체.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이제 문장부터 읽긴 하지만 단위가 커질수록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같은 방법으로 더 큰 단위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길 바랍니다.
그럼 넘겨주세요.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수업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수업을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름방학 동안 진행될 수업 중에서 오늘 수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기 때문에. 방법론을 보는데 지금 이쪽이죠. 이쪽에 보면 방법론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론, 하나는 구조론이 있는데 이 구조론은 문단 단위 혹은 그 이상 단위에 들어가면 구조론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일반론을 설명할 거고 이 일반론은 독서, 비문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 소설, 그러니까 모든 글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글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사실 교과서가 가장 쉬운 글이거든. 왜냐하면 교과서의 1차 목표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의 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면, 바꿔 얘기하면 어렵게 표현하거나 혹은 어렵게 구성한다면 교과서로서의 가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익혔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건 사회 과목을 볼 때가 아마 가장 효과가 크지 않나. 실제로도 1학년 학생들이 여름방학이나 혹은 겨울방학 때 이렇게 독서 특강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 지나가는 얘기로 이제 애들이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사회가 쉬워졌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뭘 요구하고 교과서에서 뭐가 중요한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일반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단계를 부여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또 수학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수학은 풀이 과정이 잘 나와 있죠? 수학은 풀이 과정을 하나씩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국어에서 풀이 과정을 판서하면서 전달받은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다 말로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국어에서의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거거든. 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명하는 거야. 이거 판서하면 한 문제 정도는 풀 수 있겠네. 수업 시간 안에. 그러니까 다 말로 설명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 때 여러분 나름대로의 풀이 과정인 머릿속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맞아, 수업 중에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내가 이게 안 됐구나. 수업 중에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요거는 잘 됐네 라고 판단할 수 있어. 이게 안 되면 백날 문제 풀어봤자 국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어렵다고 하는 거야. 문제집은 드립다 많이 푸는데 시험 볼 때마다 비슷해.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국어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럼 국어 성적이 떨어지지도 않아. 왜?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고력을 키워야 국어 성적이 오르는 거고 사고력이 떨어져야 국어 성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시험은 절대로 밤새우고 난 다음에 보면 안 됩니다. 밤새면 사고작용이 안 일어나. 머리가 멍청해져 진짜. 그래서 나도 수능 문제를 풀 때만큼은 전날에 충분히 잡니다. 물론 제가 시험장에 가서 보는 건 아니죠. 그런데 나도 수능 문제를 풀어야 내가 수업했던 것이 여러분들의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수정할 거는 뭐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거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시간 안에 못 풉니다. 한 10분 정도가 오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겠어? 당연히 시간 안에 푸는 것이 쉽지가 않지. 그래서 이 과정을 여름방학 동안, 최소한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복습하면서 혹은 과제를 하면서 자꾸 생각해야 돼. 읽기 전에 생각하고 읽고 난 다음에 돌아보고.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 그리고 이게 상당히 귀찮습니다. 머리를 써야 되는 거라서. 우리 신체 중에서 머리가 가장 무거운 거 아시죠?
그리고 신체 중에서 가장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것도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는 친구들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 당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해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라고. 우리 모자 쓸 때만 쓰는 머리가 아니죠. 네, 두 번째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끊어있는 것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국어가 어려워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지문이 길어졌어. 둘, 지문의 내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끊어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지문이 길어진 것 때문에. 지문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에 문장도 길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짧은 문장은 어렵지 않아. 그냥 읽으면 돼. 이 뉴런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여러분들 사고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짧게 걸립니다. 그런데 문장이 길면 여러분들이 착각하게 돼. 내가 읽었으니까 내가 이 문장을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장을 끊어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끊어 읽는 훈련은 문제를 풀 때 빛을 발합니다. 물론 지문을 읽을 때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생각해봐. 기본적으로 선택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선택지가 긴 경우도 있죠. 그럼 선택지가 길다는 얘기는 문장 여러 개를 합쳐서 썼다는 거야. 그거를 적절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정보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판단하는 과정이 사고의 과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왜 끊어 읽느냐? 우리가 문장의 구성이 가장 끝에 뭐가 나와? 문장 가장 끝에. 우리 아까는 여자친구부터 먼저 질문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남자친구부터. 제 그 마음 알죠? 저도 학창시절을 겪었으니까 뭔가 물어보면 왠지 나도 모르게 작아져. 뭐 어쩔 수 없죠. 뭐. 경빈? 그렇죠. 슬픈 얘기하면 적중하지. 언제나. 우리 문장 끝에 오는 성분이 뭐야? 문장 끝에 오는 성분. 그렇죠. 우리 또 남자친구가 못했는데 우리 맞은편에 앉아있는 친구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문장 끝에 뭐가 올까? 아우, 생각지도 못했다. 문장 끝에 당연히 점이 오죠. 마침표, 운점. 그거 좋아. 그러면 그거 앞에 있는 거 뭐야? 점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뭔가 말하고 싶잖아. 왜? 나만 말하고 싶나? 점 앞에 오는 거? 점 앞에 오는 거. 그 뭔가 시옷으로 이렇게 들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음의 소리를 들은 건 아니고. 시옷이면 욕 나오는 거 아니야? 서술어. 우리 문장 끝에 오는 게 서술어죠. 우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술어입니다. 서술어가 있어야 의미가 전달될 수 있어. 서술어 없이는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와의 가장 큰 차이죠. 영어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바로 오죠. 동사가. 그런데 국어에서는 그 서술어가 문장 끝에 오기 때문에 우리말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 끝까지 들어야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서술어가 끝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어 읽는다라고 하면 먼저 서술어를 확인하자는 거야.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의미가 온전해지지 않죠. 서술어 확인한 다음에 뭐 확인해야 돼? 그 서술어의 행동을 하거나 그 서술어의 설명을 받는 대상, 즉 그렇죠. 끊어 읽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주술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주술관계야말로 기본적인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문장의 짜임을 볼 거야. 끊어 읽는 이유는 주술관계를 확인하는 측면이에요. 우리 문장의 짜임을 보면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문법 수업을 하죠?
국어는 여러분들에게 종합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물론 여기에 나오는 문법은 저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거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혼문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짧은 문장이야. 어렵지 않아. 뭐가 어려운 거냐면 겹문장이 어려운 거죠. 겹문장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생긴 문장의 형태를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긴 문장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런 문장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 이제 이런 문장을 아는 문장 혹은 안긴 문장이라고 하죠. 아직 이거 안 배웠나? 배웠죠? 그렇지. 아유, 나도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럴 때 여기에서는 주술관계가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여기에서는 작은 주어 작은 서술어 큰 주어 큰 서술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얘는 어디서 끊으면 되겠어? 여기에서 끊어주면 됩니다. 얘는 어려운 게 아니야.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얘는 여기에서 끊어줘야 돼요. 왜냐? 지금 서술어가 얘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앞에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여기까지의 주어, 여기까지의 주어, 여기까지의 서술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못 끊어. 익숙해져야지 읽으면서 끊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일단 문장 끝까지 쭉 읽어봐야 이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어 어디에 있고 그래서 중간에 서술어는 또 어떤 주어와 호응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천천히 읽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수능 볼 거 아니잖아. 앞으로 수능은 3년 뒤에 볼 건데. 그러니까 한 번 읽을 때 좀 제대로 읽는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설명하면서 어디에서 좀 끊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일단 큰 틀은 이런 형태로 끊어주는 것, 이런 문장을 적절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 끊어읽기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표시하며 읽기. 독해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어는 뭔가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하는 독해,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독해는 지문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것이 글을 이해한 거고 정리한 것이 글의 구조를 파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뭘 정리할 거냐? 당연히 글에서 설명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야지. 그 정보와 관련해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면 재밌는 게 내가 이제 이렇게 표시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해서 잘 표시를 해. 선생님 이렇게 표시하고 났더니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표시하는 이유는 생각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거야. 이 정보가 처음 나왔구나. 이 정보가 핵심 정보구나. 이 다음에는 이 내용이 이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것이 표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국어 문제를 풀 때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죠. 순간 기억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글의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러면 그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표시를 하자는 거예요. 그냥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 표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시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표시할 때는 처음부터 표시가 안 된다니까? 아까 우리 문장 끊는 것처럼 읽고 난 다음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봐봐. 문장 한 번 읽었어. 표시하면서 또 봤어. 그러면 최소한 2번 이상의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 빠르게 문제를 푸는 것 되게 단순해. 한 번 제대로 읽고 문제를 한 번에 풀면 돼.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된다고. 그러면 시간 안에 문제를 풉니다.
빨리 읽어서 빨리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험해보면 아시겠지만 빨리 읽을수록 오히려 정답률이 떨어집니다. 표시하며 읽을 건데 제가 사용하는 기호는 4가지입니다. 네모, 동그라미, 세모, 밑줄. 그리고 제가 물결 표시를 사용할 건데 이 물결 표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했으니까 글 지문에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을 하면 지금 훈련이 잘 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제가 물결 표시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 4가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표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표시를 함으로써 생각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네모 칠 때 생각할 것, 동그라미 쓸 때 생각할 것, 세모 칠 때, 그 다음에 밑줄 칠 때 생각할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네모부터. 요 네모는 개념 혹은 용어, 그 다음에 처음 나오는 대상 혹은 은근히 붙는 대상에 네모를 칠 거예요. 네모를 치면서 뭘 생각하는 거냐면 이 문장 혹은 이 문단 혹은 이 글은 이 네모에 대해서 설명하려는가 보다 라고 지금 집중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독해 방향, 핵심의 방향, 이것부터 시작이라는 개념으로서 네모를 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는 이 네모와 똑같아. 큰 차이가 없어. 다만 대상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동그라미는 시대,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어려운 글과 쉬운 글의 차이. 쉬운 글은 설명 대상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의 대상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너무 쉬우니까 설명 대상을 여러 개 두겠죠.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나오면 그 시대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 그 시대와 비교될 또 다른 시대가 2-3개가 나옵니다. 그거를 구분하는 지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동그라미를 치면서 얘와 비슷한 혹은 얘와 다른 시대나 사람이 또 등장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신호를 주는 거라. 그 다음에 얘는 접속어의 연결어라고 할까? 접속어라고 합시다. 접속어의 표시를 할 겁니다. 제가 주로 표시하는 접속어는 그러나 하지만 혹은 이와 달리, 그 다음에 한편, 그런데. 사실은 접속어는 이런 거 말고도 더 많잖아. 그런데 저는 주로 여기에다가 표시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접속어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알려주는 장치거든. 그러나 하지만 이와 달리는 앞에 나오는 내용과 어떤 내용이 연결된다는 뜻이야. 반대되는 내용이 연결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한편과 그런데는, 이 그러나나 그런데가 비슷하지만 달라. 한편과 그런데는 화제를 전환할 때 쓰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설명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런 거에다 표시를 하고 지금 이제 설명 대상이 달라지는 거니까 좀 주의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독해라고 하는 것이 글에 나온 내용, 그 정보를 정리하는 거라고 했잖아. 바로 정보에 해당하는 게 이 밑줄입니다. 설명 내용, 그 다음에 특징, 정보. 그럼 뭐에 대한 설명 내용이고 뭐에 대한 특징이냐면 네모 친 거랑 동그라미 친 거에 대한 특징인 거야.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한 밑줄은 처음 나온 대상, 처음 나온 설명, 처음 나온 단어에다가 밑줄을 치는 겁니다. 그럼 전제가 필요하네. 처음 나온 거에다가 밑줄 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처음 나온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알겠어? 이게 처음 나온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은 내용에 대한 기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억은 얘네들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특성. 이거 앞에 나왔던 거네? 그러면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글을 적절하게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요거는 좀 정리합시다. 거기다 정리하고, 모든 수업 영상은 다 모든 수업은 녹화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수업 중에 내용이 조금 어려웠거나 혹은 복습을 할 때 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우리 끊어읽기는 뭘 확인하는 거라고? 끊어읽기는? 주술관계 확인하는 거. 적절하게 끊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연습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쪽에다가 잘 정리하고 있는데, 이 정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는 하루에 수업 오기 전에도 보고 수업 끝나고도 보고, 그래서 그냥 콕 찌르면 1번부터 4번까지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방법. 일종의 저와 수업할 때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결하며 읽기. 이 연결하며 읽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끊어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보를 이제 나누기 시작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시하면서 생각하고 정보를 정리할 거라고. 그런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정보 처리와 관련되는 것이 바로 연결하며 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좀 지우고, 이거 이제 작년부터 얘기했던 건데, 혹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물론 지금 중학생이지, 지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전자칠판 써본 적 있어? 전자칠판? 없어? 많이 비싸긴 하죠. 내가 한 몇 년 전이지? 처음 수업을 했을 때가 내가 2006년부터 수업을 했으니까, 너네 몇 년도에 태어난 거야? 2004년. 내가 열심히 군대에서 뺑이 치고 있을 때구나. 2004년. 그렇구나. 네, 그렇죠. 우리 집 큰 꼬맹이가 여러분들과 동갑입니다. 04년생. 아마 이 영상을 볼 거예요. 그 주변에서 이제 자기 새끼는 가르치지 못한다고, 그 편견 한번 깨보려고 그래. 그래서 얘가 은근 기대하고 있거든. 잘 봐. 졸지 말고. 그 전에 이제 처음 수업을 하는데, 전자칠판이야. 그래서 그 노트 시리즈 아시죠? 휴대폰. 그래서 처음 노트1이 나왔을 때, 얘가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선이 그어지는 느낌이었잖아. 그 당시에도 좀 그랬거든. 근데 엄청나게 편해. 왜냐면 지금 내가 프로젝트를 쓰고 있는데, 프로젝트 쓸 필요가 없어. 여기다 바로 띄우면 되니까. 그리고 막 칠판 판서하고 난 다음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한 번에 지워집니다. 팔이 아파. 이 화이트보드는 건강에 좋긴 한데, 지울 때 여러 번 힘을 줘야 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가 학원이 커지면 내가 전자칠판으로 꼭
근데 알아보니까 정말 비싸더라고. 칠판 한 대에 거의 1,000만 원씩 한대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관 개관을 하면 그냥 칠판을 쓰기로 했습니다. 현실적 제약이 크더라고. 연결하며 읽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 그럼 뭐를 연결할 거냐? 뭘 연결할 거냐? 아까 전에 표시했던 것 중에서 밑줄 친 거를 연결할 겁니다. 걔가 정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제가 칠판에다가 숫자를 쓸 테니까 이걸 가려야지. 그래서 한 번에. 이 숫자가 이제 다 기억난다. 아, 그렇죠. 오, 좋아. 그런 적극적으로 잘 좋다니까. 아, 괜찮아. 경빈, 경빈아, 불러주세요. 아, 왜? 기억이, 무슨, 순 그렇게 꼽았잖아. 아, 언제 끝나나 꼽아보는 건가? 잠깐만. 세빈. 그래. 포기해, 그냥. 5명밖에 없는데, 무조건 다 차례 들어갑니다. 포기해. 불러. 좋아. 기억이 안 나요. 2번 나와서 3번째까지는 봐줄 수 없어. 대신에 다른 말로 표현해.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다음에 할게요. 죄송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빼고 말씀하십시오. 우리 지호. 몰라요. 빼고. 굿. 좋아요. 네, 1. 3. 그렇죠. 많음. 시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유. 그저 웃지요? 네. 괜한 드립을 할 뻔했네. 봐요. 지금 제가 칠판에 썼던 숫자들이 다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보는 지금 무질서해 보이지만 나름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우리가 찾는다면, 바꿔 얘기하면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형성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머릿속에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 정보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죠. 일단 좀 쉬운 거. 이러면 다시 거기에다가 정보 하나야. 1부터 9까지 진행이 되면 정보 2개죠. 그러면 지금 이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을 했다면 2-3가지의 정보로 이 숫자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연결함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문이 길어졌잖아. 지문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것만큼 어떻겠어? 정보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또 지문 보고 또 지문 보고 또 지문 보고 시간 걸리고 그러면 시간 안에 못 푸는 거고. 그래서 이 연결함에 있는 거는 이런 정보들 간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래서 짝을 지어주며 읽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안에 그 다음 페이지 문장을 볼 때 어떤 것들을 연결할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결한다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관계를 맺는 건데, 우리가 글을 보면 이렇게 쭉 해서 이런 방향으로 읽어가죠. 여기까지 읽었어.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으면 연결할 대상은 여기에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 이거는 딱 50%네. 경빈이 자꾸 내가 먼저 시켰으니까 고개를 안 시켜. 지유, A에 있을까, B에 있을까? 여기까지 읽었어. 그러면 연결할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 내가 뭐 어려운 거 보는 거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고 있어. 우리 긴장을 좀 풀어야 돼. 긴장을 안 해야지 사고가 좀 유연해진다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어. 그러면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으면 연결 대상은 어디에 있겠어? A에 있겠어, B에 있겠어? 그렇죠, A에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한 번에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 여기까지 읽고 여기 읽었을 때 앞에 있는 거 여기 있었어.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러면 그래서 자꾸 연결이 될수록, 중복이 될수록 그 정보는 어떤 정보일 가능성이 높겠어? 핵심 정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글은 이렇게 단방향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며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정보가 처음 나온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어디에서부터? 앞부분의 내용을 기억하는 데부터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좀 꼼꼼히, 다른 말로 하면 좀 천천히 읽으세요. 특히 어떤 부분을, 앞부분을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이 글의 앞부분은 이 글이 어떤 구성을 띨지를 알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뭐에 대해서 설명해 줄지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앞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국어가 어려워지기 전에, 지문이 길어지기 전에는 보통 1문단이라고 얘기를 해. 1문단을 꼼꼼히 읽어서 글 전체의 틀을 머릿속에다가 두고 난 다음에 지문을 읽어나가면 지문 파악이 상당히 수월해져. 그런데 지문이 길어졌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보통 1문단처럼 이 글에서 뭘 설명할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3문단, 4문단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앞에 1, 2, 3문단까지 나온 내용은 뭐냐면 그 다음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배경 지식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읽으면서 혼란스러워져요. 갑자기 배경 지식이니까 여러 가지 개념,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주거든. 근데 그거 다 기억할 수 없잖아. 그런데 애들은 그걸 다 기억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지. 그 정보에 현혹돼서. 그래서 앞부분. 이제 좀 쉬운 글, 아니죠. 거기에 있는 지문은 고3을 대상으로 한 평가원에서 낸 지문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골탕 먹을 수 있을 만한 지문들로만 선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글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구성 방식이라든지, 문장 표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접하게 될 그 어떤 글들보다 다 어려워. 그래서 이걸로 좀 연습을 해두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간 과제물을 좀 드릴 텐데, 거기에 있는 지문이 오히려 쉽게, 거기에 있는 문제가 오히려 쉽게 느껴질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여러분들이 머리를 정말 풀로 써야 파악할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교재 작업하는 동안 저도 머리가 막 빠집니다. 다시 심은 거예요. 세 번째 농담인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좀 꼼꼼히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됐죠? 이 방법을 앞으로 계속 써먹어야 돼. 그러니까 읽기 전에 생각하고 읽고 난 다음에 돌아보고